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제목은 혐오하는 민주주의인데 주로 다루는 소재는 그 팬덤 정치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어, 팬덤 정치는 정치학 이론이나 개념은 아닌 일종의 통속어죠. 근데 통속어도 어떻게 보면 정치의 어떤 그 특징이랄까? 또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문제를 다룰 때는 그 통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때로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팬덤 정치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민주주의라는 말하고 사실 되게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도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 혐오스러운 단어였기 때문에 데모스라고 부르는 보통의 시민들이 크라시라고 하는, 크라토스라고 하는 그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관념, 보통의 사람이 공익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을 배우지 아니하고도 통치를 담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데모크라시인데 그런 점에서는 팬덤 정치도 일종의 조롱 섞인 어떤 표현인 면이 있죠.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한번 효과적으로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팬덤 정치 그 자체가 이론적으로 어떤 뭐 그 큰 잠재력이 있는 어떤 개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국형 포퓰리즘의 뭐 특징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제어가 아닌가 싶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되게 이런 주제를 보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책을 쓸 때는 뭐 우리 팬덤 정치에 대한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잘 다루면 다르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뭐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주제를 만나면 되게 좀 다뤄보고 싶은 욕심 같은 게 자꾸 생기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책에 담아봤는데 책에 있는 내용의 2장의 내용을 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책은 사실 저는 5장을 위해서 썼는데 5장은 이제 그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건데 5장을 바로 얘기하면 늘 뭐 약간 좀 추상적인 논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소재를 잘 끌고 가면 5장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설득력 있게 또는 효과적으로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해서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니까 1, 2장은 현상을 중심으로 문제를 조금 분석적으로 다뤄보고 3, 4장은 정당 정치, 의회 정치를 소재로 다뤄보고 5장은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를 다루는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이게 5장의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팬덤 정치라고 하는 현상의 어떤 그 특별함 뭐 또는 주목할 만한 흥미로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특징부터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팬덤 정치의 첫 번째 특징은 누군가를 특별히 지지하고 좋아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좀 먼저 말해보고 싶습니다. 팬덤 정치의 핵심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뭐 선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싫어하는 현상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선호가 아니라 혐오가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는 정치가 팬덤 정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팬덤 정치라는 게 뭐 특별하냐, 뭐 DJ 지지나 노사모나 뭐 다 박사모나 다 팬덤 정치 아니냐. 그건 다릅니다. 이 과거에 DJ 지지나 노사모는 본인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말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뭐 혐오를 부과하거나 공격적인 것과 다르다.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는 팬심 정치라고 부를 만한 것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정치 현상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팬덤 정치가 혐오로 작동한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 성향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 싫어하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개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혐오하고 증오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싫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여기서부터가 팬덤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팬덤 정치는 개인의 정치 성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집단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고 그 집단 행동은 일종의 새로운 종류의 대중 정치를 동반하기 때문에 흥미롭고 재미있는 현상이다. 내가 단순히 누군가를 혐오하는 어떤 그 태도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남들에게도 동조를 받고자 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집단적 움직임, 이게 팬덤 정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대민주주의는 다양한 선호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인데 팬덤 정치는 선호보다는 혐오에 기반을 두고 혐오는 내가 좋아하는 선호 이외에 나머지 선호는 억압적인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좋아하는 고 지지하는 정치랑은 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두 번째 특징은 그냥 싫어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들에게도 똑같이 동조받고자 하면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대중정치의 양상을 가리키는 게 이게 팬덤 정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이 연장에 서게 되면 되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팬덤 정치는 뭐 진영 정치다, 뭐 또는 서로 정당 간의 뭐 양극화 정치다 그런데 그것과도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정당 간 대립이나 진영 대립은 저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 가졌던 최고의 기능은 뭐냐면 권력 투쟁을 평화롭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같은 혈연 안에서 권력을 이렇게 승계하더라도 세습을 하더라도 형제 간에도 죽고 죽이는 게 이게 이 문제이기도 하고 옛날 민주주의였던 아테네 민주주의도 정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교체기에는 폭력이 매우 많았는데 현대 민주주의 최고의 매력은 정당들 사이에 권력을 교체하는데 폭력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들은 갈등하고 대립하고 저는 적대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한하게도 정당 간 대립이나 갈등이나 적대는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폭력을 유발하기보다는 저는 폭력을 완화하는 평화적 효과가 있는 게 정당 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는 이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팬덤 정치는 정당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같은 정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본질입니다. 이게 팬덤 정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고 제가 늘 우리 정치에서의 문제는 정당 간 차이가 이게 의미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를 늘 강조하는데 팬덤 정치는 그것의 연장에 있는 거지 정당들끼리 엄청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정당 간 차이는 약간 좀 전략적으로 동원된 면이 더 크고 더 중요한 건 같은 진영 안에서의 그 갈등과 대립입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는 내가 더 원하는 자리나 원하는 권력의 위치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들과 경쟁에서의 문제가 팬덤 정치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정치적인 어떤 의견이 소위 말해서 정당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게 아니라 같은 정당, 같은 부류 안에서 억지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그게 팬덤 정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팬덤 정치의 한 양상을 말하라면 저는 민주당 팬덤은 윤석열이나 국민의힘보다 같은 정당 안에 또는 비명이나 수박을 더 싫어하는 것. 국민의힘 팬덤은
소위 말해서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보다 같은 당 소위 말해서 반윤을 더 싫어하는 정치 현상, 이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현대민주주의가 어떤 지향하고 있는 다원적 가치가 제대로 표현되거나 대표되지 않게 되면 만들어지는 현상이 그게 팬덤 정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치의 문제는 정치 양극화다, 뭐 무슨 그 진영 대립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조금 이렇게 좀 할인해서 이해해야지, 실제는 진영 간 대립이 있을 만큼 큰 차이가 있지 않는 것에서 오히려 거꾸로 문제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 만약에 팬덤 정치로부터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종류가 다른 정당들이 경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또는 진짜 진영의 차이가 정치의 어떤 다원적 기반이 돼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그게 없어서 생긴 문제라는 걸 저는 꼭 이해해야 하는 것이 팬덤 정치를 제가 강조할 때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런 연장에서 보면 팬덤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팬덤 정치는 뭐 반민주적이다, 팬덤 정치는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렇게 민주주의 밖으로 몰아내면 쉬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는 별로 좋은 접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면 민주주의는 되게 어떤 순수하고 어떤 아주 고결한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대중적 현상이고, 대중적 현상은 시끄럽고 그 속에서 늘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이 민주주의인데, 이거를 민주주의에서 내보내기보다는 민주주의가 이런 문제를 본래 안고 있다라는 것, 또는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팬덤과 싸우자, 저는 이 방법보다는 민주주의도 단점이 있는 인간의 체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단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이해하고 그런 민주주의를 조금 이렇게 개선하는 지점은 어디일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 민주주의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라는 얘기는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정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결정의 최종적 일종의 보루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잘못되면 주권자들이 오만해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시민 그러고 또 국민 그러면 전혀 이게 비판받아서는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좀 어떤 고결하고 순수한 뭐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입니다. 시민도 국민도 그게 권력의 요체가 되면 그 권력에는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일종의 뭐 독재자만 그 사람의 독재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대중도 독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면 민주주의를 저는 잘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안에서는 늘 만들어지는 병리 현상이 일종의 전체주의적 민주주의 또는 전체주의입니다. 대중도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대중도 오만해지고 또 대중도 사나워져서 그 욕구 때문에 세상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가 원래는 이런 게 아닌데요, 뭐 그런 민주주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팬덤과 개딸들과 뭐 싸워야 되고, 이런 관점이 생각보다는 별로 효과도 없고, 저는 이렇게 좀 좋은 접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점이 있다. 민주주의도 잘 다룰 때만 가치가 있다. 그래서 팬덤과 관련돼서 우리가 말해야 될 건, 팬덤 정치는 비민주적이다는 뜻이 아니라 팬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관과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관을 한번 잘 대비해서 좋은 민주주의의 방향 또는 어떤 민주주의가 좀 더 나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관심 갖는 게 필요하다. 민주주의, 시민, 국민, 대중, 이거 자체를 너무 순수하게 이상화하는 접근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제 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팬덤 민주주의는 비민주적이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민주주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를 실현하기 어렵게 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옛날의 민주주의는 이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민주주의는 하나의 가치나 규범으로 체제를 운영하는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뭐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는 젊은이들에게 다른 규범이나 다른 가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건 그 시대는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 민주주의는 가치나 규범이 하나가 아니게 된 게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이념, 다른 가치, 또는 어떤 종류가 다른 어떤 신념의 체계, 이것 위에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게 현대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민주주의는 이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 현대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으려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여야 되는데, 팬덤 민주주의는 일종의 옛날 민주주의, 하나의 오름만 지향하는 그런 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오름에 헌신하려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최고 크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동원해야 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비민주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순수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현대 민주주의는 마치 우리가 순수한 이게 금속보다는 합금이 더 단단하듯이, 이 팬덤 민주주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순수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믿는 민주주의라면, 제가 생각하는 현대 민주주의는 다른 것들의 공존 또는 혼합의 근거를 둔 민주주의가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또는 오늘날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팬덤 민주주의는 반다원주의적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의 오름만 신봉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의 오름도 당연히 다수의 지지를 동원하고 그들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냐를 가지고 팬덤 민주주의랑 논쟁을 하거나 그 민주주의에 대한 단점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지, 너네는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좀 엉뚱한 문제로 만들어 놓고 그 허상과 싸우기 딱 좋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이견과 다름의 기초를 두고 있고, 이견과 다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어떤 거를 갖다 놔도 고통스럽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복수의 오름들을 속에서 작동해야만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팬덤 민주주의는 제 관점에서는 일당제 민주주의에 가까운 민주주의관을 키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하나의 오름만 인정한달까? 그러니까 이게 일당제 민주주의는 일당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일당제 민주주의는 결국은 같은 당 안에서도 결국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서 다른 이견을 이제 억압하는 기능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일당제가 문제인 거지. 하나의 정당이 완벽하게 오르면 왜 문제겠습니까? 근데 하나의 오름만 있으면 그 오름 안에서도 또 다른 적대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당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스트롱맨들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피합니다. 일당제 민주주의의 문제는 하나의 옳은 정견 안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차이를 못 견뎌서 결국 하나의 리더에게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당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사인화된 민주주의에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원리들의 혼합체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입헌주의라는 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에 가까운 개념이고, 오늘날 우리가 대의제라고 하는 건 옛날 민주주의랑 다른 종류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 삼권 분립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삼권 분립도 민주주의를 줄여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 아니 왜 그 국민이 원하는데요, 뭐 무슨 당원이 원하는데요, 다수가 이걸 바라는데요, 그러나 그대로 다 하게 되면 현대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다섯 번째
팬덤 정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는 걸 좀 다섯 번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팬덤 정치나 팬덤 민주주의를 말할 때 어떤 특정한 그 팬덤 리더에게 초점을 두는 접근은 저는 팬덤 정치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저는 오히려 이 팬덤 정치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못 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를 만약에 특정 팬덤 리더에 추종하고 그들 이외에 나머지는 다 배제하고자 해서 오로지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로만 바라면 그러면 팬덤 현상은 안 변해야 됩니다. 되게 일관돼야 되고 정치 현상이 굉장히 고정적이어야 되는데 팬덤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변화되고 팬덤 리더도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는 영도자주의나 지도자 숭배 현상과 다른 종류의 대중정치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영도자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 옛날 독일어로 퓨러리즘이라고 해서 일종의 뭐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메시아적인 어떤 그런 걸 기대하는 어떤 건데 그거랑 팬덤 정치는 저는 다른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 친문 팬덤이 친명 팬덤으로 쉽게 옮겨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지금 문팬 옛날 문파 문팬이 다 어디 갔냐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친문들이 그 당시 그렇게 지지와 열정을 이렇게 동원했던 이들이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무기력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친문이었던 또는 문파였던 사람들이 친명이나 소위 말해서 개딸로 옮겨와서 이들이 과거 친문을 공격하게 되는 것 또는 과거 문파 현상의 리더였던 문재인조차도 뭐 때로는 탈당해야 된다고 주장 막 자꾸 하는 것.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팬덤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 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전 말할 수 있는 걸 텐데 이거를 포퓰리즘하고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포퓰리즘은 어떤 특권을 가진 기득권을 가진 집단 또는 엘리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갖지 못한 사회적 약자 또는 피해자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포퓰리즘의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특징인데 팬덤 정치는 반대입니다. 팬덤 정치는 본인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본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열정을 동원하는 대상이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팬덤 정치가 공격하는 대상은 엘리트, 특권 집단이 아니라 약한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추종하는 것은 신권력들입니다. 권력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흐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이게 팬덤 정치를 이해하는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퓰리즘으로 다 대체할 수가 없다. 포퓰리즘은 강한 집단에 대한 피해자 대중들의 분노, 저항 이런 요소를 갖는데 팬덤 정치는 내가 힘이 있고 누군가를 피해자로서 제거해야 되고 저들을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우위에 서서 너네들은 뭐 수박이니까 깨져야 돼. 여기 우리 범위 안에서 나가야 돼. 이런 현상을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매우 재밌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팬덤 정치는 지금은 뭐 이재명일 수 있고, 지금은 이준석일 수 있고, 지금은 뭐 윤석열일 수 있죠. 변합니다. 지금 또다시 권력의 위치에 가까이 가려는 사람만이 팬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포퓰리즘적 현상하고 팬덤 정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덤 정치에서 그걸 하는 방법이 약간 좀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그러니까 나랑 싫은 것을 적대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약간 좀 하대하는 경향을 갖는 게 그게 묘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범주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하는 건 되게 옛날식으로 말하면 약자 집단들에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 뭐 무슨 여자애들이, 아이 뭐 무슨 어린 놈들이 뭐 이렇게 하듯이,
아니 뭐 무슨 뭐 그 저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게 그 깨짜부치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이 이런 태도랑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화가 팬덤 정치가 권력 효과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고 이것 때문에 커뮤니티란 말이 아주 흥미로운 말이 되는 겁니다. 원래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커뮤니티는 지나치게 배타적입니다.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하고만 공유하는 어떤 것, 뭐 특별히 설명하고 뭐가 아니라 알지 쟤네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묘한 현상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저도 만약에 이걸 적대하는 정치 뭐 여러 가지로 개념을 만들 수 있었지만 혐오라는 말을 붙인 거는 적대는 그야말로 대등한 힘의 싸움이거나 또는 뭐 포퓰리즘 그러면 저항하는 어떤 그런 것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우위에 서서 저 찌질한 아이들을 이렇게 이 특정하게 범주화해서 일종의 그들의 어떤 범위 안에서 이 배제시키려고 하는 욕구랑 관련돼 있고 이게 재미가 있다라는 것. 약간 좀 본인들이 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저항 의식을 가지면 소명감과 뭐 무슨 우리가 뭐 정의감과 이런 게 넘쳐야 되는데 이런 게 별로 잘 안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는 저는 근본적으로 기회주의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기회에 따라서 유동하는 정치가도 유동하고 팬덤 시민들도 저는 유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의 이런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다른 나라도 있는 뭐 적대나 증오랑 뭐 다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보면 팬덤 정치가 갖고 있는 좀 특징은 잘 보기 어렵다. 이게 제가 6번째로 강조하려는 겁니다. 보통의 포퓰리즘이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페로니즘이나 뭐 무슨 이런 것처럼 딱 고정된 어떤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 그 점이 저는 6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팬덤 현상, 팬덤 정치 현상에는 두 개의 짝을 이루는 행위자가 있는데 한쪽이 팬덤 리더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는 팬덤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팬덤 정치는 팬덤 리더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한 30%, 나머지 60, 70%는 팬덤 시민 쪽에 초점을 둬야만 이 현상을 저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별한 시민의 출현하고 좀 관련돼 있고 정말 사나운 시민의 출현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 쪽을 안정적으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덤 정치는 안정된 정치 지도자가 성장할 수 없는 정치 환경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그간 누적해내온 특징은 뭐냐면 팬덤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 또는 정치 리더라고 부를 수 있는 데가 교체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뭐 평생 직업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구조가 안 됩니다. 여기는 단임제 대통령의 빠른 의원 교체에 국회를 들여다봐도 다 상임위원장이든 뭐 국회의장이든 다 짧게 나눠 먹어야 되는 구조이고 다 비대위 혁신위가 만들어지는 구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덤 정치는 팬덤 리더가 될 후보들 군이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 후보들 군 중에 조금 이렇게 앞선 사람을 도구로 바라보고자 하는 대중적 어떤 욕구랑 저는 훨씬 더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팬덤 뭐 별거 없어요. 뭐 몇 명 안 돼요. 뭐 차단 뭘 하니까 저는 그렇게 보면 팬덤 현상을 잘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숫자가 어찌 됐든 상관없이 소위 말해서 대중사회라고 부른다고 만약 한다면 그 영역 언저리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조직가가 없더라도 행동을 조율해낼 수 있는 묘한 흐름이 저는 형성되어 있다는 게 제가 보는 팬덤 정치의 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팬덤 리더들은 팬덤 대중의 포로인 면이 있는 게 전 더 중요한 특징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만약 이걸 예측적으로 말하라면 이재명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처럼 아, 개딸들 좀 이렇게 하게 하세요. 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팬덤 현상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에 이렇게 따르라 그러면 아마 그런 경우라면 무슨 옛날 권위주의적 페로니즘이나 권위주의적 어떤 뭐 지도자 숭배주의나 뭐 박정희 현상이나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거하고 팬덤 정치 현상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떻게 해서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념을 시민사회에 저는 부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과해 온 속에서 팬덤 시민들이 또는 정치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다루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잘 이해하게 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보냐 그러면 옛날에 의식조사를 대중의식조사를 하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질문자의 의도를 꿰뚫고 여론조사도 대답을 합니다. 어디 가서 뭘 하면 상대가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최근의 여론조사는 그런 점이 있는 게 저는 너무 주목이 되고 너무 그게 아주 뭐 흥미롭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정치는 지금 일종의 절차화되어 있고 제도화된 영역 밖에 엄청나게 큰 대중정치의 에너지가 그 밖에 저는 있고 뭔가 정치에 야심을 갖는 사람들은 정당 안에서 동료들과 신망을 쌓고 뭐 신뢰를 얻고 여기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알 수 없는 어떤 열정이 나한테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정치하는 게 일정한 패턴이 저는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일 수도 있고 이재명일 수도 있고 무슨 뭐 윤석열일 수도 있고 아마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하는 정치의 구조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7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팬덤 정치는 본질적으로 대중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유형의 대중운동과는 다르지만 대중정치의 어떤 그 사이클과 특징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이념이나 가치, 정책 이런 게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건 다른 겁니다. 회원이나 회비가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거나 이렇게 뭐 규칙으로 만들어진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재밌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대변인, 뭐 그 활동가 이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새로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압력의 조직 방법, 그 다음에 돈이 만들어지는 어떤 힘,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조율된 어떤 행동의 그거는 전통적인 대중운동이나 사회운동과 다른 형태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엄숙한 무슨 사회운동이나 진지함 이런 것을 오히려 야유하면서 누군가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다고 느끼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이게 재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어떤 것, 이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저는 윤리적인 요소가 있고 그 윤리적인 요소의 근본은 약간 정의로운 분노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일종의 어떻게 의로운 어떤 변화의 어떤 욕구랄까, 정의의 욕구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정치의 본질인데, 팬덤 정치는, 제 눈에는 근본적으로 재미입니다. 야유고,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야유와 재미는, 즐거움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건 정치의 본래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정치가 아주 어떻게 보면 파괴될 때 양상이랄까? 이게 저는 아주 팬덤 정치의 이것과 관련이 되게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주목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보면 악의 본질은 재미로 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치는 정말로 그 진짜로 해결할 수 없는 윤리적인 갈등 속에서 일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고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서도 아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이 집단 행동에 늘 불평등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좀 상처가 되면 어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하는 어떤 건데 이제 그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18원 뭐하고 막그 팩스에 왕창 보내서 그 뭐 이 뭐 토너나 이런 거 그렇게 왕창 써대는 거에 아무 문제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뭐 문자 총동원 하는 거 어렵지 않다. 핸드폰 키세요. 그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편의주의가 이 작동하는 것. 무도덕적 이 행동주의가 이것을 이끄는 거. 이거는 생각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저는 그 대중운동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길이랄까 서로 이견과 다름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정치의 기반을 이 약화시키는 거,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롱과 야유가 정치의 본질이 되면 저는 정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롱과 야유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부과하거나 누군가의 포비아를 갖다 줄 수 있는 정치라는 건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심을 갖는 거는 법에도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이게 누군가를 조롱하고 그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정치하는 것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진짜 걔네들한테 이게 욕지라고 했더니 걔네들 뭐 이렇게 움찔하더라고 이런 걸 말하는 태도로 팬덤 정치가 운영되는 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게 저는 8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팬덤 정치, 좀 이상한 애들의 이상한 행태 이렇게만 보기에는 굉장히 큰 현상이 된 점이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9번째가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전통적인 압력 정치랑도 다르다. 전통적인 압력 정치는 우리가 회원이 몇 명이고요. 그러니까 회원들의 이런 열의를 담아서 뭐 무슨 입법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전통적인 일종의 압력 정치입니다. 정치 밖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어떤 열망이랄까 이해관계랄까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표출하고 이익을 아주 선명하게 뭐라고 해요 정제하고 이거를 전달하고 이것이 공적 결정 과정에서 의미 있게 다뤄지고 결정되기를 바라는 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배해도 될 만하다. 어떻게 보면 이익을 표출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정치 과정을 내가 움직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압도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어떤 심리 현상과 저는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행동의 효과성이 뭔가 저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내가 효과적으로 때렸을 때 오는 어떤 거를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저는 아주 이 팬덤 정치의 오해하지 말아야 될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들은 대중의 의지를 또는 민심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지만 그것은 민주적 정치 과정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나의 의견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뭐가 아니라 민주적 정치 과정을 내가 지배해보고자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민주주의보다는 지배하는 민주주의 유형으로 가깝게 볼 수 있는 어떤 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덤 커뮤니티 안에 올라온 저 글이 너무 재밌습니다. 남자아이들 덕질보다 이재명 덕질이 재밌다. 소속사가 잘못할 땐 팩스 총공세를 벌여도 말을 듣지 않지만 일주일 만에 10만 명 당원 가입하고 문자 총공세하니 민주당이 벌벌 떤다. 소속사보다 다루기 쉽다. 이거는 사랑의 교회 이상한 목사도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공천권을 주지 않으면 1000만 당원을 어쩌고저쩌고 이 태도들이 되게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는 걸 저는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 중에 저는
우리 지금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개방, 과도한 영입, 그다음에 여론, 이런 것에 이렇게 그 취약한 구조로 민주정치를 운영해 온 것에 저는 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은 한편에서는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그 다음에 민간에게 개방 또는 직업정치인이라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물갈이 이런 요소랑 결합돼서 묘하게도 직접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교육받은 중산층 엘리트들의 오만함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합되는 어떤 특징처럼 제 눈에는 보인다. 팬덤 민주주의가.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정치에 대해서 정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정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적응해서 만들어진 면이 있다. 그래서 굳이 말하라면 팬덤 민주주의는 본인이 권력자인 것을 무의식적으로 이해하면서 정치 현상을 다루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된 특징을 우리가 무감하지 않아야만 지금 우리 민주주의나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는 소위 교육받은 그 상층 시민들의 야심을 견제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좀 말해야 되는 겁니다. 팬덤 정치는 제 눈에는 민중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팬덤 정치는 제 눈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약자의 어떻게 보면 이 정치가 대변하거나 표출해줘야 되는 그런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에는 본인들이 이걸 이 상황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묘한 효능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어떻게 보면 압력 정치의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제가 9번째로 좀 강조하고 싶은 어떤 대목입니다. 10번째는 이런 요소들이 지금 대통령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라는 것과 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어떻게 보면 5년 전에 쓴 책이 그 청와대 정부인데 청와대 정부에서 늘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정당 정치나 다원주의 정치나 의회 정치가 자꾸 약화되고 대통령 중심의 정치가 심화되는 것이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가 그때도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돌아보니 지금은 더 심해져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36년 전에 우리가 민주화를 할 때는 대통령 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그때의 우리 사이의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할 때 대통령의 이 사연화된 권력보다는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가 그래도 책임 있게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지금 우리나라 의회의 규범들은 대체로 이때 만들어진 일종의 그 개헌이나 여야 합의의 결과의 면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위주의 때 대통령보다 지금 대통령이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권위주의 독재인데 대통령이 맘대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체제가 권위주의였기 때문에 힘을 갖는 거지 대통령이 힘을 갖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선출된 것 때문에 저는 개인으로 대통령은 적어도 짧은 시간에는 더 힘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대통령을 가리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늘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왕보다 선출직 대통령이 훨씬 더 힘이 세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적어도 일정 임기 동안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치 과정 전체를 압도하고 지배하는 것이 점점 심해진 문제랑 관련돼 있다. 근데 이게 묘하게 대통령이 이렇게 그 권력에 초점이 되면 정당 간 갈등과 경쟁과 이게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들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현직과 전직만이 아니라 미래 대통령도 여기를 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진영 간의 전쟁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 또는 미래 대통령과의 일종의 대통령 전쟁은 그건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칫 어떻게 보면 이 권력 투쟁이 우리가 원치 않던
사회 분열 효과도 가질 수 있고 사람들 또 극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흥분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이미 현 정치에 지금 3명이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이 다 정치에 지금 나와버린 거에 대해서 저는 몹시 비판적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몹시 비판적이고 이제 그 기초 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이명박까지도 다 나온 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들 사이에 정치가 움직이는 건 민주주의를 나쁘게 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평화롭고 사회를 넓게 통합하는 효과를 갖는데 개인 대통령들 사이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고 다툼하는 건 이거는 이 사회를 견딜 수 없게 한다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본인의 주권을 위임받은 기간은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뭐 관성 정도로 사람들이 대통령으로서의 과거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존중만 있는 건데 이분들이 본인이 지금 주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그건 제 눈에는 그건 정치적인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본인이 과거 주권을 위임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정치에 대해서 저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누가 미래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주권을 위임받은 기간 이후에까지 영향 미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지 힘을 가졌다고 대통령 개인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정치가 계층적인 요소, 정치가 어떤 정책적인 요소, 정치가 어떤 특정 신념이나 가치와 관련된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팬덤 정치에는 무슨 미국의 트럼피즘이나 미국의 무슨 민주당 무브원이나 공화당의 티파티 같은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무슨 감세라도 주장하고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뭐가라도 있고 무슨 재정 정책 관련된 어떤 의견이 있고 이런 거기도 하고 저학력 저소득층의 어떤 불만과 관련된 뭐라면 우리는 그런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유럽의 포퓰리즘 현상들처럼 뭔가 기존 정당들이 대표하지 못하는 어떤 욕구를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요소도 별로 없습니다. 제 눈에는 우리나라 팬덤 정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적나라한 욕구만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 자리, 그 5년짜리 권력 자리에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열정 위에 거기에 그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진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정념들만 눈에 보인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팬덤 정치에는 포퓰리즘이 갖는 긍정성도 거의 없는, 그래서 저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불러야 되고 정치 양극화가 정당들 사이에 있을 때는 갖는 긍정적인 효과도 거의 없는, 결국 누가 최고 권력을 갖게 되느냐를 둘러싼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권력 투쟁에 동반되는 현상이 저는 한국의 팬덤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10번째로 생각을 해야 된다. 결국은 정당이 나빠지고 의회 정치가 나빠진 것의 결과인 면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더 좋아 이런 것을 갖는 게 아니라 의회 정치나 정당 정치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문제에 훨씬 더 기본적인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팬덤 정치는 정치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괴롭습니다. 팬덤 정치의 중요한 특징은 저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보면 파괴한다고 그럴까? 시민사회가 갖는 공론장의 요소를 해체시키는 게 이게 저는 정말 아주 괴롭고 좀 힘듭니다. 저는 이 구조에서라면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언론인 가운데서도 이런 언론인 이런 기자들 글 좋아 이런 어떤 그 사람 컬럼 괜찮잖아 그 사람이 써가는 시리즈물 난 좋더라고
이런 게 이제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존경받는 시민운동가, 맞아. 저희 사람들이 정말 개인의 그 입신이나 무슨 이런 것 없이 정말 사회적으로 헌신적인 어떤 이런 요소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존경하는 지식인도 있고 뭘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까 대통령 권력이 갖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선 캠프의 자문위원들의 명단이 제발 언제 한번 좀 공개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인, 법조인, 시민운동가, 교수, 무슨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정책협약으로 대선을 치렀습니다. 지금은 다 특보단 이름을 수십만 명씩 만들어내서 이 선거를 치릅니다. 세상에 이런 선거가 어떻게 그 민주적일 수 있고 사회를 통합하는 선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시민사회 또는 지식사회 엘리트들이 정말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캠프에 참여하려 한다 그러면 특정 정당에 차라리 충성심을 갖고 하거나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 다 익명으로 또는 보이지 않게 나중에 관직을 이렇게 불화받는 어떤 그 보증서 비슷한 걸로 이렇게 그 캠프에 이름 올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팬덤 정치 현상이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조그마한 어디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끼리 어떤 무슨 노조도 만들고 어떤 그 작은 그 믿음의 공동체도 만들고 하면 그들 사이 옛날에 가졌던 신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라는 그 안에 누구나 다 누군가를 이렇게 상처 주는 방법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그를 쉽게 범주화해서 그에게 그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야 되는 이유 같은 것도 잘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이런 것에 사람들이 너무 잘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 그래서 팬덤 정치는 정치만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성을 대부분 파괴했다는 게 제가 갖는 문제의식입니다.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더 무례하고 더 무책임하고 더 사나워지는 것. 이게 팬덤 정치가 가져다주는 일종의 사회적인 부담 또는 사회적인 비용이다.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팬덤 정치는 사회 모든 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정치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11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특징입니다. 12번째는 시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는 한국 정치가 대해서 늘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달라도 안전하고 좀 느리게 일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뒤처진 느낌을 받지 않는 게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어떻게 보면 느린 민주주의 또는 다른 민주주의 또는 침착한 민주주의.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팬덤 정치는 늘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늘 조급해야 되고 이걸 만약에 그대로 방치하면 수박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이런 조바심을 사람들한테 가져다 준다는 것. 근데 인간도 지나치게 흥분을 오래 하면 목숨이 위태롭듯이 사회는 인간이 가진 그런 요소 때문에 인간이 가진 어떤 공격과 싸움의 본능을 좀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게 정치의 일인데 오히려 정치가 이런 것을 더 선도하거나 이런 것을 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문제가 팬덤 정치의 12번째 문제다. 그래서 조급한 민주주의를 자꾸 부추기는 문제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팬덤 정치하고 법안이 과도하게 남발되는 정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팬덤 정치의 속도전이 법안 폭증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자꾸 당원 가입도 억지로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게 허상에 찬 1000만 당원도 만들어내고 어디 가서도 나 지금 좋아요 누른 사람이 몇이고 구독자가 몇만이고 이런 걸로 세상을 살게 하는 것들이 저는 팬덤 정치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속도전이 되면 안 됩니다. 정치는 공격전이 돼서도 안 되고, 정치는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 사회가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이걸 갖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받는 게 아니라 안전해져야 되는 어떤 문제라고 저는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가 이렇게 계속되면 전 자살률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출생률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재 사망 사고도 쉽게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동시간 줄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노인 빈곤 문제 줄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이 선전전을 감당했던 장교들이 이런 이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전이나 이걸 정말로 잘 준비해서 기가 막히게 뭐 빠른 시간에 적재적소에 선전전을 잘 했는데 왜 이 연합국 측 선전이 더 이 효과적이지?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이 소위 나치 정권 하에서의 선전 담당자들이 가졌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었다고 하는 걸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도전을 했던 전체주의가 전쟁에서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모든 결정을 느리게 하는 연합군이 결국은 전쟁에서도 뭐 승리하듯이 이견과 차이가 인정되면 쉽게 생각하면 사회가 더 합의의 기반이 단단해진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가 끝났다고 다수당에게 법을 혼자 만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야가 선거가 끝나도 소수 야당에게도 국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하는 건 그래야만 법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야당 시민들도 그 법을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 그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반대했던 사람도 그 법과 정책의 구속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팬덤 정치는 이 조급함을 가져다 주는데 그 조급함은 이견의 다원성과 이견의 평화적 효과를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는 개딸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당내 언어들을 보면 팬덤 정치가 기냐 아니냐를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내에서 뭐만 생기면 내부 총질이다. 당에 이렇게 저렇게 부담을 주니까 제명시켜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 있는 데는 저는 다 팬덤 정치 또는 팬덤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 정당은 과거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진보 정치도 이제 심심하면 징계하라고 그러고 심심하면 내쫓으라고 그러고 심심하면 투표해가지고 의원직 박탈시키라고 하는 팬덤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그러니까 당내 이견이 내부 총질이거나 내부 첩자로 이해되는 것하고 이견은 자연스럽다. 이견들 사이에서 일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더 익히자는 건 전 다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정치 언어가 전쟁의 용어가 너무 많고 전쟁을 이렇게 해서 가져다 준 용어들이 너무 많고 다름을 이렇게 용인 못하는 구조. 어떻게 보면 그 설득력 있는 논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범주화해서 쟤네 저런 범주 애들은 우리랑 옆에 못 있지 이런 태도를 자꾸 만들어내는 건 꼭 무슨 개딸 현상처럼 같은 게 없어도 제 눈에는 그건 다 팬덤 정당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팬덤 정치와 관련돼서도 생각해야 되는 점이다. 정의당은 개딸도 없는데 왜 팬덤이에요? 팬덤이다 내 눈에는. 왜? 다름이나 느리게 하는 일들의 효과가 이제는 거기도 찾아볼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게 12번째고, 이걸 이제 다 요약하면 팬덤 정치는 제 눈에는 이런 12가지 특징들을 다 집약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팬덤 정치는 불합리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극단적으로 분열시켜 놓고 인간관계를 증오나 혐오로 갈라놓은 뒤에 자기들 커뮤니티끼리 몰려다니거나 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르게 옳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만 옳기 위한 정치를. 이건 독단입니다. 독단은 정치의 적입니다. 그게 있는 한 민주주의도 발전하기 어렵다. 설령 그게 팬덤 민주주의란 말로 본인들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드릴게요라고 아무리 해도 그건 독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민주주의는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기대했던 사회를 조금 더 평화롭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으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정치가 필요로 하는 거는 시민 삶의 여러 조건을 보살피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산과 돌봄, 은퇴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권력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협동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저는 정치의 가치가 빛난다. 시민을 웃게 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야유하는 것. 사회를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어둡게 낄낄대는 정치는 저는 제 눈에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가 이 세상을 밝고 다정한 곳으로 만들어야 될 소명을 버리면 정치의 본래 기능인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는데 좋은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팬덤 정치는 우리가 필요한 정치하고는 정반대의 위용에 가까운 정치다. 이게 제가 좀 책의 1, 2장에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뭐 좋은 질문이 있으면 못다한 얘기는 그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뭐 하실 말씀? 그냥 먼저 제가 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팬덤 정치를 만들어낸 팬덤 정치라는 현상은 그러니까 정당 간 경쟁보다 정당 내부에서의 더 격렬함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이건 약간 정당의 붕괴 현상 같은 거라고 그런 거라고 봐도 될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정당 정치는 다름을 이렇게 체제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그것이 갖는 그 다름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그 모난 곳을 깎아주는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정당 사이에 정치가 있을 때 기능인데 정당 사이의 정치도 거의 없는데 갈등은 오로지 어떻게 보면 같은 당원 안에서 유사한 정견을 공유하고 같은 당의 정견을 공유하는 사람들로서 서로 아끼고 신뢰하고 뭐 이런 요소가 없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좋은 정당에 발전하고 정반대로 우리 정당들이 그간에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가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죠. 그런 면에서는 뭐 정당의 붕괴라고 봐도 좋고 정당의 나빠짐의 결과라고 봐도 좋고 뭐 타락, 퇴행, 뭐 타락. 근데 이게 타락이 누군가가 뭐 해먹은 게 있어야 되는데 다 별로 혜택도 못 받는데도 이런 결과를 만나는 거니까 그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댓글로도 질문이 없으면 제가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약간 요즘 뭐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뭐 의원들이나 같은 걸 보면은 보통 이제 선거제 개혁 같은 걸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조금 뭐 그 기존의 막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주류는 약간 뭐 자기들이 뭐 이준석을 포용해서 뭐 스펙트럼 넓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막 아니다 이제 뭐 다당제가 되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원화된 그런 정당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또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그 뭐라 해야 되지? 다르면은 다른 정당으로 가라 뭐 이런 게 말하는 팬덤 시민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과 이게 작동하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도 좀 고민되고 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정당이 만약에 다원화된다고 해서 다원화된 정치가 정말 될지 아니면은 그 옛날에 그 책임 정당인가 그 이현사피로 그 책처럼 막 오히려 막 강한 정당들이 있음으로써 더 책임 그 의원들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더 자기들이 그 영역이 넓어지서 다원화된 정치가 될지 교수님의 생각은 좀 궁금해서. 뭐 나온 김에 몇 가지 이렇게 그 제가 늘 강조해 온 몇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도 좀 하고 싶어요. 일단 저는 정치개혁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을 과용해 왔던 것 때문에 한국 정치가 나빠졌다고 늘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치 개혁은 그 선거가 끝나고 적법하게 시민들이 주권을 위임해 놓고 나면 그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늘 정치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고 선거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주권을 위임받은 게 잘못됐다는 뜻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늘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좋게 개선하는 건 우리가 해볼 만하지만 개혁이란 말이 정치에 너무 많이 붙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국 좋은 결과를 저는 안 갖고 왔다고 생각해서 개혁이란 말이 제발 좀 남발되지 않는 정치가 되기를 저는 늘 이렇게 좀 이렇게 늘 강조합니다. 개혁은 어떻게 보면 기존 일종의 반정치주의에 좀 약간 좀 그럴듯한 표현일 때가 상당히 많다. 또는 정치 밖에서 정치를 야유하는 사람들에게 정치 일종의 그런 것에 정당성을 부과해 줄 때가 많다. 영어로 political reform이라는 단어는 제 눈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일 수는 있어도 그 말을 잘 쓸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우리 정치에서 좀 이제 정치개혁이라는 말은 꼭 필요할 때만 좀 줄였었으면 좋겠다. 선거개혁은 늘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본인이 마치 얼마나 다원적이고 이런 걸 과시할 때 쓰는지는 몰라도 그게 우리 정치에 늘 저는 가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이슈가 나왔을 때 저는 그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그 선거제도는 진짜 이슈가 아닐 거다라고 늘 강조해 왔는데 우리 정치의 늘 갈등은 당내 선거제도지 정당 간 선거제도는 별로 없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한번 바꾸면 그래도 몇 번은 해봐야지 매번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정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마치 제도나 법이 바뀌면 이렇게 현실이 일종의 규율될 거라고 믿는 저는 약간 권위주의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정치인들 스스로도 또 시민운동하는 분들도 정치의 대고 개혁을 말하거나 선거제도라고 하는 뭐를 갖다 주면 정치가 스스로 다 그 규율에 맞게 순종할 거라고 믿는 가정은 저는 정치를 잘 이해 못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일단 한편에 좀 강조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태도로 그 다당제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를 말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 안에 너 생각 다르면 추방을 통해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는 효과는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치는 누군가를 추방해서 다름을 네 알아서 하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런 목소리를 가진 상당한 정도의 유의미한 시민의 목소리가 있으면 그들이 그들 스스로 조직하고 대표하고 동료 시민들에게 그걸 설득할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게 핵심이지 누군가가 너는 우리 편도 아니고 너 가서 네 맘에 짜게 맞는 여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제적인
어떤 제도를 부과하거나 어떤 뭐 이상적인 선거 제도를 갖다 줘서 정치가 바뀌를 어떤 걸 기대한다거나 너가 나가서 우리랑 뜻도 안 맞는 적이니까 네가 나가서 뭐네 뜻 맞는 놈들끼리 하라고 하는 태도나 이런 약간 외제적 뭐로 이렇게 강압하는 일종의 정치 개혁론은 좀 제발 좀 저는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시간에 같은 정당 안에서 당원 교육도 좀 제발 열심히들 좀 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당내 좀 그 정책 연구들도 좀 성실하게 하고 같은 정당 안에 서로 우애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력하고 저는 이런 꾸준한 노력이 정치를 훨씬 더 좋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여튼 그간 늘 제가 강조해온 외제적 일종의 규범의 강제를 통해서 정치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접근보다는 정치 안에서 그들 스스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조금 제발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늘 좀 강조 이야기해왔던 것을 좋은 질문을 좀 빙자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